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작신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기 해체설까지 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뇨한 위원장의 설화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군사분계선 근처에 중화기를 배치하고 감시초소를 복원하면서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백지화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일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에 감시초소의 복구에 나선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도 원총을 찬 북한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해서 감시초소 복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자정 넘어 이뤄집니다. 사우디 리야드를 부산이 바짝 추격하는 추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2달 연속 올라 8개월 만에 다시 5%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달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560명의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채권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전부 보상합니다. 의사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강원과 경북 일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에 기온은 갈수록 떨어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감시초소를 복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GP를 복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북한의 군사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군 동향에 대한 우리 측의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군사조치 일부 복원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어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우리 측도 GP 복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측이 경계초소에서 우리를 가까이서 보고 무장,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도 어제 취임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GP 복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측 군사 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면서 신뢰를 깬 북한에 대해 군은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북측이 GP에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파기한 건데요. 반면 우리 측 JSA 경비 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측 요원들까지 재무장을 하게 되면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는 되는데 근무자의 신변 위협과 사기 저하 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비례적으로 재무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데 남북이 맞대응 차원으로 대립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도 점차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 동향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GP 복원 등 9.19 합의와 관련한 추가 효력 정지 방침도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정찰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했다는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과 펜타곤 등 중요 표적 지역을 정찰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는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전과 오늘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 위성 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6분 25초에 워싱턴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고 비슷한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위성이 촬영했다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위성 촬영 발표 보도가 실제 감시 정찰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외 과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선전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양 위성관제소 주변에서 대규모 부지 확장과 건물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운영하게 될 관제센터 아래로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 공사가 북한이 정찰위성과 우주개발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소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니면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며 더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처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자유권이라고 주장하며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We learned about Seoul's plans to, at the end of the month, launch their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from America's Vandenberg base.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 속에 북한은 이번 발사를 정당한 우주 개발이라고 강변했습니다. Then I have the question. Is the United States launching its satellite with a balloon or catapult?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북한을 옹호하며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안보리에서 뒤를 봐주는 특수 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celebrated alongside Kim Jong-un as he showcased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 program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Council. 황중국 대사는 이제 북한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개탄했습니다.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순서에 따라 중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은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 한국의 위성 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은 대북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키로 한 정찰 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 사정에 따라서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발사 시점은 다음 달 2일이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각국 정상을 상대로 쉴 새 없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원팀 코리아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어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마비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자정 이후에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발표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 기간에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 강력히 추진해왔던 거라며 민관이 원팀이 돼 1년 반 동안 함께 뛰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도 150개 넘는 국가 정상과 접촉했고 국무위원과 기업인들도 국제박람회기구 BIE 회원국을 한나라도 빠짐없이 접촉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국가는 33개국, 민관이 모두 합쳐 이동한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이릅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에도 엑스포 투표권이 있는 BIE 회원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하며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자정에서 새벽 1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도 결과를 함께 기다릴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를 어디서 지켜볼지, 결과가 나온 뒤엔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가 있었는데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예방접종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질적 관행 또는 관리상의 문제인지 분석하고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종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는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 2일까지는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오늘 저녁에 진행됩니다.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 응원전을 펴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명준 기자. 네, 부산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임 기자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입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왼쪽은 1단계 구역, 오른편은 2단계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1단계 구역은 공원 등이 만들어졌고 2단계 구역은 곳곳에 선박이 전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세계박람회 부지는 북항 일원에 34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엑스포 행사가 끝난 뒤엔 시민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후보지인 부산 북항은 항구도시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무역항으로 한국전제 당시엔 군수품 수송의 중심지면서 피난민이 몰린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오래된 수출입 부두를 신항으로 옮겼는데요. 부지를 엑스포 개최지와 해변 등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공원인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곳이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박람회 주제에 걸맞은 장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막바지 응원전이 열린다는데 그동안 부산 시민들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지요? 네,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건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부산역 인근에 대규모 환영 인파가 몰린 건데요. 실사단은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았다라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또 엑스포 후보지인 부산 북항을 비롯해 UN 기념공원 등 부산의 역사와 자연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은 저녁 8시 반부터 부산 시민회관에서 막바지 응원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파리 현지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칩니다. 오후 5시부터는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유치 염원신도 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항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500일 동안 세계를 누비며 펼쳐온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전의 운명이 오늘 자정쯤 결정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파리 시내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인 팔레드 콩그레인데요.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과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도 이곳에서 발표됩니다. 지난 4차 PT까지 우리나라는 부산 홍보와 한국의 발전사, 또 BTS와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를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PT에서는 도시 부산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부터 대한민국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각각 20분씩 발표를 하고요. 투표는 2시간 뒤인 밤 11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분담금을 낸 회원국이 모두 182개국인데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은 180개국이 획득한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참여국의 3분의 2 이상의 선택을 받으면 투표가 한 번에 끝납니다. 180개국이 투표할 경우 120표를 넘게 받으면 바로 개최지가 결정되겠지요. 하지만 부산과 리야드, 로마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그 이상을 받지 못하면 1, 2위를 기록한 두 나라가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투표에 승부를 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대략 120표 정도를 얻지 않으면 2차 투표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이 우리는 사우디가 워낙 일찌감치 물밑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2차 투표로 가서 그 로마에서 길을 잃은 표를 우리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관 유치단이 500일 넘게 지구 495바퀴를 돌며 힘써온 엑스포 2030 부산 유치전. 결선 투표까지 가서 돌발 변수만 없다면 최종 결과는 자정인 0시 이후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파리에 있는 유치단을 향해 마지막까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공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결과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고 민주당도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과 권리당원 비중 강화 문제를 놓고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발표된 당무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베일에 가린 당무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대상에 오른 204개 당협위원회 가운데 하위 22.5%에 해당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천 배제, 즉 컷오프를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 명단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심사에 직결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당무위는 여기에 더해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인사들에 대해선 그 결과를 따로 공천관리위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울경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터라 이 같은 당무위 방침을 두고 TK 그리고 PK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영남에 기반을 둔 당 특성을 언급하며 이번 총선에서 최소 20% 이상의 영남권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남의 베이스를 한 당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 공개 반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TK 지역 출신 한 현역 의원은 오늘 오전 YTN과의 통화에서 당무감사로 이렇게 다 흔들고 다녔을 때 총선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한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 공천 배제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컷오프를 핑계로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공천 규칙 변경 등을 놓고서 내용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명계의 구심점이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행보에 나서서 주목되죠. 네, 우선 민주당에서는 향후 공천 과정에서 하위 평가 의원들의 감산 비율을 10% 더 늘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찍어내기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표 반영 비율을 현행 1대 60 정도에서 1대 20으로 줄이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놓고도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경우 대부분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당내 선거에서 표 반영 비율을 확대해주는 건 사실상 개딸들의 입김을 강화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 내용이 여전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친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 학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져 내렸고 어쩌다가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로 인해 사당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이 대표를 겨눴습니다. 또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여러 갈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 여러 갈래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 갈등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인 GP를 복원하기 시작하고 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GP를 복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또 우리 군의 대응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감시 초소를 이제 복원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어제 일부 사진을 정부 공개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죠? 북한이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9.19 합의는 해상, 육상, 공중에서의 MDL 군사분계선과 NLL 인근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고요. 지금 사진 나오는 그렇죠. 게 이제 뭡니까?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상징적인 조치 하나가 DMZ 내부에 GP 양측 11개씩 철거를 했거든요. 10개는 폭파했고 1개씩은 남겨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머지를 9.19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북한이 전면 아마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 DMZ 초소를 제일 먼저 설치하는 건 첫째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기에도 허접스럽지만 영구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네. 미리 목재로 만든 것 같다면서요? 미리 만들어서 모듈화시켜서 바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군도 고민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응하기 위해서는 GP를 설치해야 되고 재설치 또 안 하게 되면 우리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군에 또 하게 되면 이제 긴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9.19 효력정지 파기 국면을 자기들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긴장 조성을 그중에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게 바로 GP 재무장이기 때문에 미리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중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2018년 합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초소를 하나씩 없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GP는 북한이 훨씬 많아요. 북한이 그 전체적으로 한 160개. 그렇다면서요? 우리가 160개가 있다면서요, 60개 지금. 됐는데 11개씩 폐기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손해죠. 왜냐하면 숫자는 뭐 똑같지만 전체적인 그 감식률이 우리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1개를 특히 이제 가장 인접한 DMZ에서 가장 인접한 곳을 골라서 11개씩 폐기를 했고 10개는 폭파 방식으로 1개는 이제 기념으로 남겨뒀거든요. 물론 이제 폭파할 때도 여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 유산이라는 설도 있고 또 우리는 구조물이 아주 견고한데 북한은 그 육상에 있던 구조물들은 비교적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파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북한들은 시설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해도 이 육상 구조물은 북한이 다시 재설치하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어찌됐건 DMZ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인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11개씩을 이제 철거하기로 했던 거죠. 지금 뭐 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GP 우리 GP 폐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 9.19 군사 합의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GP 관련해서 비무장지대 상호 1km 내에 있는 감시 초소를 철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도 합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북한군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예, 이제 원래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예. 영어로 치면 라이플, 그러니까 자동 소총이 아닌 단발 소총까지만 무장하게 돼 있어요. 아, 소총까지만. 예. 예. 그런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무장화돼 있는 거고 JSA는 권총으로만 이제 무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9.19로 인해서 비무장으로 전환했는데 북한이 즉각 이제 다시 무장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공동경비구역이잖아요. 예. 예. 저기에 이제 양측 병사들이 권총은 소지를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원래 권총은 소지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군들이 이제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좀 바뀌게 될까요? 이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죠. 의도적인 충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오판하는 거죠. 오해. 그러니까 JAC에서 몇 년 전에 병사가 지프 기술을 했을 때도 사실은 권총만 착용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달려온 그 북한군 병사들이 자동 소총으로 응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우리 쪽에서 그때 응사를 안 했는데 이게 만일에 그 병사가 만일에 전략적으로 오판을 해서 그걸 몰랐다면 우리 쪽에 응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사합의 주요 내용 보면 NLL 일대 완충수역 설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해 NLL 북방한계석 일대에 지금 해안포들이 북한이 있는데 해안포를 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는 해상 기동 훈련 대규모, 그다음에 해안포 개방 금지.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해군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하게 해상 전력이 가동이 되면 북한이 불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위축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해안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함정들이 북한 NLL 인근에서 우리 여선들을 보호할 때 북한 해안포 사거리 내거든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북한 해안포죠? 경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안포 출구를 닫아버리면 개방하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 우리가 탐지하거든요. 근데 개방되어 있는 상태면 언제든 발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항상 대응하고 긴장하는 체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해안포 개방은 실질적 위협이 되죠.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도 그 해안포로 공격을 했던 건가요? 해안포 그 뒤에 있던 이제 방사포라든지 야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NLL 지역은 남북 간 충돌이 종종 발생했었잖아요. 이미 여러 번 있었죠. 그 연평해전 1, 2차 해전이 있었고 대청해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평화구역을 설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우리 군의 작전에 어떤 심각한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9.19를 이제 합의를 했던 건데 근데 그게 효력 정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군사적 긴장 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군은 이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GP도 북한이 계속 복원을 하면 우리도 복원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하면 우리는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북한 측의 태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효력정지 9.19 효력정지를 그러니까 9.19가 효력정지가 되면 사실은 북한군이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이나 정찰 능력에서는 북한 현저하게 떨어지고 공중 감시 정찰 능력이나 해상 전력도 북한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반발 차원이라면 저렇게 각원물 줘놓고 GP를 근데 그걸 넘어서서 중화기를 고정 배치하고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럼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우리도 그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이제 북한이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봐야죠. 그리고 어느 선까지 과연 이제 9.19 효력정지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폐기란 말은 안 썼거든요. 그냥 구속받지 않겠다. 구속받지 않겠다.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은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핵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필요할 때 폐기 어기고 그다음에 우리군은 9.19 지키는 것 이걸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측이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먼저 공세적으로 국면을 이끌고 가겠다고 지금 9.19 효력 정지를 다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지켜보고 이 원칙적 대응 원칙을 가지되 일단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만일에 북한이 완전히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은 안보적 차원에서는 우리 역시
구속될 필요가 없죠. 위원님, 그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구속받지 않는 거랑 전면 파기랑은 다른 겁니까? 뉘앙스가 미묘가 다르죠. 뉘앙스가. 예. 그러니까 물론 내용상으로는 이제 완전 폐기를 의도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9.19 합의는 이미 종이장이다, 휴지장이다, 북한이 막말하니까요. 예. 의미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폐기란 표현은 안 썼어요. 효력정지란 표현도 안 썼고 구속되지 않고 복구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북한의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 일부 조항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파기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이제 북한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 그 효력 정지를 하면서 실제로 정찰 활동이 지금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이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건 사단급, 군단급 자체 정찰 능력이에요. 무인기죠. 왜냐하면 사단급, 군단급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띄워서 무인 정찰기를 띄워서 이제 그 정찰을 하는 거고 9.19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이제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우리 이제 백두 금강 신호 영상 정찰 능력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이런 걸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정찰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중요한 군단이나 사단급 전방에 인접해 있는 그 눈이 되는 송골매라든지 하는 군단 사단급의 자체 정찰력이 이제 즉각 재가동이 됐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북한은 정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구구절 일병시 때 북한판 짝퉁 글로벌 호크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그 기체가 이 MDL 인근으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군이 그 비행 금지 구역에서 정찰에 나서면 실질적으로 북한군에게 좀 위협이 됩니까? 많이 됐죠. 왜냐하면 원거리 정찰은 되지만 근접해서 북한의 사단이나 군단의 미세한 움직임들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살아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군사적인 그러니까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사단 군단 작전 능력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로 여러 군데 지금 촬영하고 있다. 미군 기지 다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괌 기지도 촬영했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는 백악관 펜타곤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이요. 지금 컴퓨터 앉아서 구글 지도 보면 다 백악관 나옵니다. 하와이도 나오고.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봤다고 그래서 그게 뭐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자동차 가진 사람은 자기 차 좋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딜 봤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과시죠. 지금 구글로 봐도 백악관 보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도 다 보여요. 몇 대인지. 구글 지도가 지금 북한 거보다 더 선명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도 그 위성이 지금 계속 지구를 돌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구글을 통해서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상도가 떨어집니다만 조만간 사진이나 이런 공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원래 이제 모든 군사 정찰 위성들은 능력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군사 극비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 정도 그러니까 차량이나 이 군사 무기의 종류까지는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만리경 1호 잔해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고민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정식 작전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미세 조정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 기간을 거치면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정찰 능력은 없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고 또 그 사이에 만리경 1호 8월 24일 날 두 번째 실패했거든요. 그럼 11월 21일 날 석 달도 안 됐는데 새로운 위성을 만들 수는 없어요. 러시아가 도와줘도 그 기간 내에는 새로운 기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일하다고 보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정말로 만약에 정찰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사진 보여주면 되죠.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제 조항 하나하나를 무력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조치를 할까요? 일단 북한도 이 직접적인 무력 도발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선 지금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 MDL 인근에서의 직접적인 도발은 북한도 부담입니다. 왜? 네. 재래식 전력이 훨씬 열세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발을 해도 직접적인 도발이나 원점이 확인되는 이런 도발보다는 무인기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직접적인 도발은 적어도 당분간은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물론 준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일단 두고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12월부터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계훈련을 빌미로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실전 훈련을 가장한 그런 도발들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직접적인 뭐 총격이라든지 그런 무력 도발은 북한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군사합의 주요 내용 중에 각종 군사 연습, 군사 휴전선 일대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좀 깨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동계훈련 들어가면 그걸 깰 거예요. 이제 휴전 인근에서 대대급, 연대급 이상 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GP 복원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 조치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우선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평균 금리는 9월보다 0.07%포인트 늘어난 연 5.24%입니다. 올해 2월 연 5.22%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5%를 뛰어넘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대출금리가 9월보다 0.06%포인트, 가계대출금리도 0.14%포인트로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4.56%로 5개월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4.28%로 9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요. 일반 신용대출금리도 6.81%,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표금리인 5년물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상승 영향 등으로 전체 대출금리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난달 한때 5%를 돌파할 정도로 급등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예금 금리도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평균 금리는 연 3.95%를 기록했습니다. 9월보다 0.14%포인트 늘면서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직전 최고치인 올해 1월 3.83%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의 예금 우대 금리 확대로 정기 예금이 늘어난 데다 시장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로 출시했던 정기 예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 확보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과도한 수신 경쟁을 제지하고 있고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한 만큼 이번 예금 금리 상승에는 시장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신금리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예금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29%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달보다 0.07%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채권 전문가 대다수는 모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연 3.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1개 기관 채권 보유 운영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통화정책 기조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역전과 국내 가계부채 급등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로 1조 5,457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발생 전후 증여나 부동산 허위 양도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 은닉 체납자 224명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237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한의사와 약사, 법무사 등 신종 고소득과 전문직 종사자 101명 등입니다.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핀플루언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쳐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를 여지가 크다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수백 개의 종목 중에 95%는 다 크게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은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고 깎아내립니다.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2차 주식 종목 샀던 사람들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모두 SNS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입니다. 구독자만 수십만 명, 팬덤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최근 5년 새 3배 남짓 급증하면서 핀플루언서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고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들이 가격 하락이라는 의견들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도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종목은 수백 %씩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추천했던 에코프로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 입김이 커지면서 각종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임원으로 겸직한 회사 종목을 추천해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가 하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면서 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그런 유명사라든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건들이 2-3건 정도 저희가 포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이 주가 거품을 키운 뒤 차익을 챙긴 일부 핀플루언서를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도 정확한 기업 분석 없이 이들의 추천만 믿고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부터 분만 수술 중에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게임업체 넥슨 본사 앞에서 예정된 여성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작성자는 흉기 사진과 함께 페미니즘 시위를 하면 모두 죽일 것이다, 최소 5명 이상 흉기로 살해할 자신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는데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화살촉과 쇠고수를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 장치 6,500만 원어치를 제조 판매하고 구매한 태국인들을 붙잡았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처리되자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장,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모델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 작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3차례 저질렀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에 그쳤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도장에 다니는 7살짜리 어린이를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 앉아있던 7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려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연료용 수소의 공급 부족 사태로 수소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순쯤 수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지난해 대비 60% 수준으로 줄어들고 올해 누적 위판량 역시 지난해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낮에도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도심공원도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주 후반까지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에는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 북부와 경북 북동산 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7도, 안동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서울 2도, 춘천 3도, 대전 6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추위 속 서해안에는 주 후반까지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기 해체설까지 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뉴한 위원장의 설화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